어른아이의 아름의 아름다움. 전은진. 아픈 건 그저 아픈 거고 그 누구를, 그 무언가를 탓하진 마.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을까? 단단히 얼어붙은 냉동실 속 물통을 실온에 두면 조금씩 이슬처럼 녹아내리듯 내 마음속 물통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니다. 어쩌면 물통이 너무나 꽉 차버린 탓에 흘러넘친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감정 없는 인형처럼 살아왔다. 인형보다는 기계가 더 적합한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칭찬이나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때는 웃음을, 슬프고 미안할 때는 눈물을 형식적으로 입력해 내 기분을 구별하고 감정을 표했으니 어찌 기계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남들은 기쁨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에겐 그런 수식어와 감정 자체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구나 하고 종결짓는 나였다. 내가 기계가 되기까지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만든 이들을 원망하고 싶진 않다. 물통을 넘치게 한 이 또한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또 한 걸음 성장해 본다. 진정한 어른의 길로. 내 나이 10, 그리고 9, 19년을 다 살았다고 하기엔 아직 3개월이 더 남았지만 그 사이 동안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싶다가도 난 힘든 게 아니라고 단정 지으며 상처를 덮어뒀다. 10하고 8까지는 어리석게도 순수하게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최근 주요 화제가 아닌가. 흔한 주제라 해서 내 사건이 일반화된다면 난 이 사회에 남을 이유가 없다. 잠깐 논란이 되다가 또다시 폭력 속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의 나의 이야기는 지난 11년 동안 묵혀온 나의 삶이지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 아픔이 될 수 있기에 용기 내어 적어본다. 나를 위해, 그대들을 위해. 6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6살은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프다. 부모님과의 시간, 동네 아이들과의 웃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제시한 예시가 아니더라도 그땐 그랬지 하며 끄덕이고 웃을 수 있는 추억거리가 있다면 참 다행이다. 나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은 아닐 테니까. 6살 때의 난 울산에 온 지 얼마 안 된 꼬마였다. 아빠는 선박 기관장으로 매일 보지 못했지만 만날 날들을 고대하며 희망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불행은 시작되었다. 유치원 등원 시간, 엄마는 내 두피가 끊어져라 높이 머리를 묶어주고 있었고 나는 급히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그날따라 두피가 어찌나 아프던지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울어둘 걸 그랬나 보다. 그 나이에 맞게 아픔을 표시할 걸 그랬나 보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바로 옆에 있던 집 전화가 울리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레 받았다. 받을 때도 엄마는 머리를 놓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어떤 아저씨가 말했다. 형수님, 저 기관장님 후배인데요. 지금 기관장님이 많이 위독하십니다. 고신대 병원 응급실인데 급하게 응급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있으십니까? 위독?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내가 답답했지만 무언가 다급하고 울고 있는 떨리는 목소리임은 분명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난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전화의 형식을 지켰다. 그러고 보니 참 순수한 6살 아이였다. 아, 은진이구나. 엄마는 어디에 있니? 엄마 바꿔줄래? 전화를 받은 엄마는 내 머리를 놓아버렸다. 그렇게 꽉 묶던 내 머리를 한 번에 놓아버리니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불안해했을까? 참 감정이란 게 배우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싶다. 내 불안은 그때까지만 해도 표출할 수 있었다. 눈물은 아니지만은 말이다. 감정을 구별할 수는 있었으니. 엄마, 나 유치원 다녀오면 엄마 집에 있을 거지? 어디 안 가지? 그럼 엄마 어디 안 가. 집에 있을 거야. 잘 다녀와.
불안을 말로 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 전은진이 가끔은 마냥 부럽기도 하다. 그렇게 엄마와의 소통은 끝이었다. 가족과의 만남도 대화도 끝이 나버렸다. 어린 나는 앞뒤 옆 상관없이 무작정 집을 옮겨 다니며 남의 집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몇 주가 지나고 나니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나마 한 가족이니까 고모 집이 나을 거라 안심했고 지금 읽는 이도 그렇게 안도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때나 반전은 있었다. 아니었다. 고모의 집은 무너져가는 지붕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집이었고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거실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으며 고모 또한 아프셔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다. 고모 집에는 언니 2명이 있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라 학교를 마치고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난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 안에서 벽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벽 바라보기와 고모 방문을 몰래 살짝 열어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TV 소리를 듣는 것뿐이었다. 배고파도 남의 집이고 아픈 고모라는 인식에 박혀 밥 주세요 이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고 물 마시려 냉장고를 열 때도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켤 때도 전기세 눈치를 보며 아주 조용히 행동해야만 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물 마실 때 컵을 쓰려는데 그걸 씻으려면 물세가 나간다고 많이 마시지 말라던 고모. 참 그땐 내 집이 아니라서 당연히 그 말을 따라야 하는 줄 알았지만 학대와 방임의 일부였다. 아랫니가 빠지려고 흔들거리며 계속 피가 나는데도 치과를 데려가지 않아 난 지금도 불균형 아랫니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상처에 상처를 더한 셈이다. 어둠 속방이 무엇인지 체감한 어린아이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잃어버린 채 전은진으로 살아나가야만 했다. 늦게나마 돌아온 가정 속에서 닫혀버린 감정의 문을 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어른아이 전은진이 문을 굳게 걸어 잠가서 열 수 없었고 웃음의 가면을 쓴 채로 허구의 독립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진짜의 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는 제2의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남들도 다 그렇게 체벌을 받는 줄 알았다. 소리치고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심할 때는 칼과 같은 무기를 드는 행동들. 누가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으니 내가 무슨 수로 막으리. 그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종의 반항은 방문을 잠그고 이불에 파묻혀 조용히 우는 것이었다. 울음을 허용하지 않던 아빠였으니까 나에겐 눈물이 때론 버겁기도 했다.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눈의 물들을 어떻게든 참지 않으면 또 폭력에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아빠가 갑작스레 화를 내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뇌졸중이라는 병을 얻으면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로부터 나오는 화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아빠의 장의를 비웃는 셈이 돼버리는 것 같아 차마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정당화해버린 어른아이 전은진, 정말 밉다. 폭력에 폭력을 더해버려 너덜너덜해져버린 마음은 더 이상 찢기고 아물 틈도 없었나 보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숨이 갑작스레 안 쉬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으며 아빠가 손을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을 질끔 감는 행동들. 그러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일주일에 4번을 응급실에 드나드는 꼴이 돼버렸다. 많은 검사를 통해 알아낸 자그마한 병들도 있었지만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없었고 학교 측 연결 덕에 정신과의 문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알아낸 4병,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즘엔 흔히 겪는 병이라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자신병의 유무는 하루의 일상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가. 내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다. 우울의 깊이가 깊고 어릴 적 아픔을 이제서야 꺼내기 연습을 하다 보니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쯤 나의 진정한 선생은 말했다. 은진아, 아기들을 생각해보렴. 아기들은 태어나서 걸음마를 뗄 때까지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한단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힘들어서 눕거나 앉아 쉬기도 하지. 하지만 그걸로 끝을 내진 않는단다. 힘이 다시 생길 때까지 자고 먹고 쉬다가 다시 일어서고 한 걸음씩 부모의 품으로 다가오는 연습을 해. 내 생각엔 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 거다. 잘하고 있는 거다, 은진아. 잘 나아가고 있어. 힘들 땐 주변을 돌아보면서 쉬고 다시 또 일어서면 되는 거다. 눈물.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읽던 선생님의 편지. 어찌나 울었는지 모른다. 길가에서 그렇게 크게 슬피 나홀로 눈물을. 그렇게 글의 힘을 알아버렸다. 나의 진정한 선생은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꼭 써주고 싶었다며 나에게 먼저 건네었고 난 총 7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중 한 편지에 적혀있던 글이고 나를 울린 편지들 중 하나다. 감정이라는 게 갑자기 얼어붙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을 뒤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날들이면 내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이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날들이 찾아오면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날마다 달라지는 글의 감정과 따뜻함으로 나 자신을 보호해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에게 편지 글은 내 감정의 소통 창구이자 유일한 감정 바지가 되어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후 정신과 면담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 위기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위기들을 잘 넘긴 적도 있었고 아픔이 커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고통과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해 상처를 입힌 적도 있는 나.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어본다면 동문서답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상처를 스스로 입힌 날들과 그 이후의 며칠들을 생각해보면 저 자신보다는 제 곁에 있는 진정한 나의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지만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이라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느껴서 생각이 많아질 텐데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인데 내가 그 일상에 짐을 준 것 같아서 피를 흘리는 내 모습을 본 주치의 선생님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우울과 불안을 함께 공유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함께 노력했는데 나 자신만 생각했다는 것에 또 다른 자책감이 생기지만 그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고 치료에 집중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겠죠. 알고는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살고 싶은 거다. 진심으로 죽고 싶었던 날들마저도 삶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날들도 난 살고 싶어서 상처를 냈고 알렸고 치료를 받았다. 살고 싶었던 거다. 죽고 싶지만 살고 싶은 공존의 마음이 생겼던 거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마치 에세이가 된 것 같지만 난 만족한다. 이 또한 나의 감정이고 글을 느끼고 있고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힘, 울 수 있는 힘, 웃을 수 있는 힘, 그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오늘의 나는 성공한 거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다시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1분 그리고 1시간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살 수 있다는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글의 형식이 편지든 이런 에세이식 산문이든 뭐가 중요할까? 난 그저 글과 말과 소통의 힘을 믿고 내가 받은 감동과 눈물과 안목의 따뜻한 포옹을 전해주는 게 목적이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공감을 하나 싶지만 공감의 힘을 이미 느껴봤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닙니다. 그저 글을 쓰고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듣고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요. 제가 무작정 힘들 때 많은 이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가장 힘이 되었던 건 일상을 이어나가는 글과 말들이더라고요. 밥 먹었어? 잘 잤어? 오늘 뭐 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그 힘든 일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다른 평범한 일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일반적이고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 대화들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일들을 주제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내 고민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도 힘이 나더라고요. 가정폭력을 당한 분들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폭력 속에 우리를 희생하지 말자고요. 저 또한 겪어보니 어찌되었건 내 가족이고 그래서 더 유지하고 싶고 지키고 싶다는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폭력은 폭력이고 아픈 건 아픈 거래요. 주치의 선생님이요. A는 A고 B는 B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적용하기 어렵죠. 우리를 아픔 속에 가두지 맙시다. 공감을 받고 폭력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나가길 바라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동폭력을 당한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서 체벌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아프다면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스스로에게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도 되나?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깊고도 다양하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치유를 받으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되새기며 제3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거면 된 거다. 목표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그런 문장이죠. 지금 힘들면 나중에 행복이 크게 찾아온다는 말 저는 안 믿어요. 그럴 바에야 지금 안 힘들게 해주고 행복도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까 단순했던 문장으로 우리 하루를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위로를 받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행복은 행복이니까 그에 맞는 감정과 기분과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알아요. 말은 쉽지만 사실 제일 어렵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다시 노력해보는 읽는 이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고생했어요. 소설가 박상룡 선생님은 표현하셨다. 아름답다를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아픔을 극복할 자신과 힘과 능력을 가졌고 그럴 이유와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며 난 해냈다고 말할 거다. 스스로에게 공감해주며 글을 쓰는 와중에 흘린 눈물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보듬어준 것 굉장히 잘했고 잘한 것을 잘했다 해주는 현재의 나를 또다시 안아주는 것, 공감의 힘이다.